오늘의 주제는 수면무호흡증을 알아보자 합니다. 수면무호흡증이 잘생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수면장애가 약 80가지가 있는데요. 이 많은 수면장애 중에서도 특히 사람에서만 나타나는 병이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혀가 뒤로 말리면서 기도가 좁아지고 숨이 막히는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누구한테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젊은 여성들, 젊은 사람들한테는 코골이나 무호흡증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아주 비만이거나 또 노인들한테 수면무호흡증이 잘 생기는 걸 알려져 있고요. 또 오늘 말씀드릴 고혈압이나 당뇨 있는 환자들한테도 수면무호흡증이 굉장히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수면무호흡증이 어떤 사람들한테 잘 생기는지 그거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도 돌아보시고 이런 사람들이 수면무호흡증이 잘 생긴다는 것들 한번 오늘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을 위해서 충남대학교 신경과의 김대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충남대학교 병원 신경과 김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대영 교수님은 대한수면연구학회 무인소 이사를 맡고 계시고 지금 충남대학교 신경과에서 수면센터 또 수면검사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저는 대한수면연구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강동경희대병원 신경과의 신원철입니다. 수면무호흡증이 생기는 이유를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저하고 김대영 교수님이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면무호흡증 환자입니다. 이게 화면을 좀 크게 해주시면 요 한 칸이 30초입니다. 여기 보시면 맨 위에가 뇌파고요. 이게 호흡입니다. 요 한 칸이 30초니까 30초 숨을 멈추고 뇌가 깨고 호흡을 다시 몰아쉬고 또 숨을 안 쉬고 또 다시 숨 쉬었다가 숨 안 쉬었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이런 분들은 본인은 불편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검사를 보면 이렇게 30초에서 1분 가까이 숨 안 쉬는 게 하룻밤에 200번, 300번, 많게는 한 400번까지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거는요, 요 한 칸이 30초니까요. 이게 몇 칸이냐면 하나, 둘, 셋, 넷, 5칸. 30초가 5칸이니까 2분 30초 동안 숨을 안 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산소 농도가 40%, 50%까지 떨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쉬게 되면 코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고요. 이 공기는 목을 통해서 기관지라는 거를 통해서 양쪽 폐로 공기가 전달되는데요. 아무리 코를 고는 사람이나 또 숨을 안 쉬는 수면무호흡증 있는 사람도 깨어있기만 하면 숨 쉬는 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깨어있다 하더라도 자는 자세처럼 누워있어도 숨 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시끄럽거나 숨을 안 쉬어서 깨워서 흔들어 놓으면 숨 쉬는 게 조용해지고 호흡도 좋아집니다. 그러다가 시끄러워서 다시 보면 또 숨을 안 쉬고 있고 또 자고 있습니다. 또 다시 깨우면 숨을 잘 쉬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공기는 코를 통해서 목 뒤를 통해서 기관지로 전달되어지는 통로가 있는데 이 목 아래쪽 기관지를 통해 보면 이거 연골로 되어 있습니다. 딱딱한 뼈로 연골로 되어 있으니까 자든 깨든 간에 이 부위가 좁아지거나 막힐 일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 코를 곤다 그러니까요. 콧구멍 속에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 꽤 많으신데 코도 뼈 속에 터널로 되어 있는 거죠. 낮에 입을 다물고 코로 숨 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그날 밤에 잔다고 해서 코가 막힐까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물론 코뼈가 휘었거나 심한 비염이 있는 사람들은 낮에도 코로 숨 쉬는 게 어려우니까 입으로 벌리고 숨 쉴 텐데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코로 숨 쉬는데 아무런 문제 없는데 밤에 되면 숨이 막히는 거는 코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문제인 거죠. 남은 공간이 바로 혀가 있는 뒷부위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코 속에도 터널이고 목 아래쪽에도 터널인데 여기만은 터널이 좀 이상합니다. 지금 목 뒤쪽에는 뼈에 살이 붙었으니까 얘는 이동하지 않죠. 앞쪽에는 거대한 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혀는 근육이니까 근육의 특징은 뭘까요? 힘을 줄 수도 있고 힘을 풀 수도 있죠. 깨어있을 때는 혀가 힘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근육에 힘을 주라고 하면 근육이 뼈에 붙은 쪽을 향해서 갑니다. 이 혀는 이 턱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주면 앞으로 와 있는 거죠. 밤에 자게 되면 이 근육에 힘을 주는 힘이 약해져서 특히 누워 자니까 밑으로 처지게 됩니다. CT로 3D를 만들어 본 건데요. 깨어있을 때는 기도가 이렇게 넓게 열려 있는데 잠만 자면 기도가 이렇게 막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러면 잘 때는 기도가 늘어지냐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깨었을 때는 누구나 혀가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때는 늘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혀 근육을 조절하는 센터가 호흡중추라고 하는 우리 숨골의 자리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머리 가운데를 숨골이라고 하는 이유가 호흡중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호흡중추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작동이 시작되고 죽을 때까지 일어납니다. 근데 이 호흡중추가 약 30개의 근육을 머리 바깥으로 내보내서 호흡과 관련되는 모든 근육을 조절하는 거예요. 목젖도 좀 조절하고요. 혀뿌리도 조절하고 여기 기관지 같은 데도 조절하고 제일 큰 거는 갈비살, 횡격막살 이런 근육들을 굉장히 잘 조절합니다. 근데 어떻게 조절하냐면 숨 쉬는 리듬에 맞춰 조절해요. 우리가 숨 쉬는 거는 1분에 한 20번 숨 쉰다고 하는데 숨 쉬라 그러면 이 근육이 힘을 꽉 줘서 당겨주고 숨을 내쉴 때는 밀어주는 이런 운동이 벌어집니다. 이 호흡 중추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혀는 깨어있기만 하면 앞으로 약 30% 정도 힘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최대 힘의 30%를 힘을 주고 있으니 뇌가 깨었을 때는 누워있든 엎드려있든 간에 혀가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혀가 앞으로 전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막힐 일이 없는 거죠. 근데 밤에 잠을 자게 되면 이 호흡 중추도 조금 억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뇌가 자게 되니까요. 그러면 약간 늘어지는 상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건 코를 안 고는 사람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호흡 중추가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대뇌, 우리가 깨었을 때 뇌가 활성화되는 뇌의 조절을 받기 때문에 여기 힘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가 깨어 있으면 혀는 30% 나와 있는 거죠. 이 위에도 근육의 힘, 또 산소의 농도, 이산화탄소의 농도, 또 기도가 막히면 이 기관지에 음압 센서가 있어요. 이게 잘 때 누구나 조금씩 30% 늘어지니까 숨을 들어 마셔도 음압이 걸리게 되면 그걸 감지하는 음압 센서가 음압이 좀 많이 걸린다 그러면 바로 각성 호흡 중추를 자극해서 숨 쉬는 걸 노력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들면 30%가 늘어지게 되는데 그것들을 나는 자더라도 음압이 걸리면 얘가 알아서 이거를 계속 미세 조절을 해주는 거고 또 그래도 안 되면 이산화탄소가 올라가서 또 얘를 자극해서 조절해주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힘이 대뇌가 그 일을 하는데 뇌가 자면 가장 강력한 힘이 없어집니다. 즉 깨어있을 때는 뇌가 호흡 중추를 엄청난 힘으로 이렇게 강력한 힘으로 조절하게 되고 호흡 근육을 활성화시켜서 호흡을 굉장히 좋게 합니다. 그래서 산소하고 이산화탄소가 잘 교환하도록 도와주고 이 음압 센서라든지 여기 있는 또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사실 거의 일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밤에 자게 되면 뇌가 호흡 중추를 자극하는 힘이 거의 없어져요. 이럴 때는 우리 기도에 있는 음압 센서나 또 숨을 안 쉬게 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얘에 의해서 호흡 중추가 조절하는 힘이 생기게 되는데 아무래도 깨어있을 때보다 뇌가 호흡 중추를 자극하는 것보단 이 힘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잠잘 때는 아무리 삐쩍 마르고 평소에 코를 안 고는 사람도 혀가 조금 늘어지는 상태로 우리가 자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깨어있을 때는 혀뿌리 근육이 이렇게 힘을 많이 줘요. 이게 근육의 근전도입니다. 힘을 굉장히 주게 되죠. 그런데 잠을 자게 되면 우리가 비렘 수면이라고 잠을 들게 되면 근육의 힘이 30%가 감소되니까 이렇게 늘어지는 근육의 이게 높을수록 힘이 세지는 거니까 힘이 약해집니다. 근데 렘 수면 때는 힘이 더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무호흡증이 그 근긴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코를 안 골다가도 잘 때 어느 단계만 고는 사람은 꿈꿀 때, 렘 수면일 때 주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건 정상적인 반응이죠. 코를 안 고는 사람도 잘 때는 혀가 약간 늘어져서 코는 안 골더라도 기도가 조금 좁은 상태로 가는데 그게 과도하게 늘어지는 사람이 되면은 코를 골게 되고 더 늘어지게 되면 숨을 막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골이라고 하면 코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코에 뭐 많이 좁아져서 오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혀뿌리가 늘어져서 기도가 막히는 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코골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숨 쉴 때 기도가 좁아서 떨리는 소리가 영어로는 스노링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말씀드린 건요, 뭐 코골이 환자나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나 저나 잠잘 때는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도하게 늘어지는 사람들이 코를 골고 더 나가서는 숨을 안 쉬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게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뭐
삐짝 마르셔도요, 검사를 보면 정말 심각한 무호흡증 환자들도 참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예. 첫 번째 네.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김대영 교수님이 얼굴을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의 외모를 보면 이 사람이 코를 골 사람인지 또 숨을 안 쉬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좀 비밀을 좀 풀어주실까요? 예. 예. 관상을 보자는 얘기는 안 죄송합니다. 관상을 보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관상을 봅니다. 아, 예, 그렇죠. 고수시기 예. 때문에 일단 아까 신원철 교수님께서 다 많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숨 쉬는 통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코고 그다음에 입이죠. 입 안쪽에 아까 말씀을 많이 했었지만 혀가 이렇게 크게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크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혀 뒤쪽으로 아까 이 구조, 혀 뒤에 있는 이제 인두라고 하는데 이 구조가 굉장히 좁아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상적인 경우에는 여기가 잘 유지가 돼서 숨을 잘 쉬는데 여기서 이제 이 턱뼈하고요. 그리고 이 설골이라고 합니다. 혀가 붙어 있는 뼈. 요 위치를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앞뒤로 공간이 얼마나 확보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우리 동양인들은 좀 백인들 같은 서양인들에 비해 조금 좁아요. 그래서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비만한 사람들이 무호흡이 잘 생기는 데 반해서 동양인들은 마른 사람도 잘 생깁니다. 거기다가 또 굉장히 무호흡이 잘 생기는 얼굴 모양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소위 무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소턱이라고도 하는 이 그러니까 아래턱 후방으로 가는 아래턱 후퇴가 있는 경우입니다. 턱이 굉장히 작고 이 턱이 이렇게 완만한 그 목까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 턱뼈가 아까 그 그림에 비해서 상당히 뒤로 가 있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예. 턱이 나와 있는데 예.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이렇게 얘기죠. 들어가. 거기 아까 설골, 그러니까 혀가 붙어 있는 뼈도 보면은 상당히 하방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동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혀 자체가 뒤로 확 밀리면서 이 공간을 압박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가 좁아지면서 쉽게 막히게 하는 그런 얼굴입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얼굴이고요. 거기에 아주 마르신 분인데 무호흡이 심하게 생길 수 있는 얼굴 모양이죠. 그 다음으로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제 비만입니다. 비만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예, 여기 옆에 요겁니다, 있습니다. 옆에. 예, 비만한 분들은 이거 아까 처음에 봤던 정상적인 얼굴. 자, 요거죠. 요- 기도가 넓은데 예. 이분의 살찐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상당히 많이 드시고 상당히 찌셨어요. 노란 게 지방인 거죠. 예, 지방입니다. 일단 혀도 살이 쪄요.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혀 뒤에 있는 이 뒤쪽 조직 벽에 살이 찌고요. 또 이 턱 쪽에 살이 찌면서 이제 두툼하게 두턱이 됐죠. 이게 여기에 지방이 침착되면서 혀를 위로 올리고 뒤쪽으로 이제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상당하게 좁아지게 되죠. 이런 것들이 수면 무호흡을 잘 일으킬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양인들은 그렇게 비만하지 않는데도 잘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비만을 따질 때 일단 서양에서는 보통 그 체질량 지수라는 걸 사용합니다. 설명을 드리면은 이 몸무게를 킬로그램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키가 2m요. 굉장히 커. 2m고 그리고 몸무게가 100kg이다. 그럼 100 나누기 2의 제곱 하면은 25가 나오거든요. 이게 체질량 지수입니다. 동양인 기준에서는 25면은 이제 비만에 진입한 겁니다. 근데 서양인 이제 30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체질량 지수보다는, 왜냐면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은 체질량이 많아져도 그렇게 비만한 게 아니거든요. 근육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것보다도 조금 더 우리가 집에서 내가 무호흡의 위험이 있을까 찾아볼 수 있는 수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이 목 둘레입니다. 줄자 있으시면은 목 한번 재보세요. 이렇게. 아니면 줄자가 없으시면은 뭐 실로 잰 다음에 그 딱딱한 차로 길이를 재보셔도 됩니다. 이게 만약 여자에서 35cm 이상, 남자에서 40cm 이상이라면은 조금 건강하지 않은 목둘레거든요. 그러면은 무호흡이 생길 위험이 좀 높다고 보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단순히 그냥 허리 사이즈를 재기보다는 엉덩이 사이즈와 허리 둘레 사이즈를 잰 다음에 그 비를 구하는 것이 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 둘레 대비 허리 둘레가 몇인가, 허리 둘레에서 엉덩이 둘레를 나눴을 때 나온 값이 여자는 0.85 이상, 그리고 남자는 0.9 이상이라면은 건강하지 못한 이 허리, 엉덩이 둘레 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도 단순 체질량 지수보다는 좀 무호흡의 위험이 높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